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는 오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 인앤아웃 순서인데요. 자, 뉴스 정리해 주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 뉴스의 의미와 배경을 풀어줄 이승윤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논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며칠 됐는데요.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를 두고 이준석 대표 또 안철수 의원이 계속 충돌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국민의힘이 합당하면서 국민의당 몫으로 임명하기로 했던 최고위원 두 자리를 놓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안 의원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또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고 네. 이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안 의원이 추천한 2명 모두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거죠. 먼저 정점식 의원의 경우에는 국민의당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고요. 네. 김윤 전 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한 바 있어서 그게 좀 원인이 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최고위원 정점식 의원 추천에 대해서 이제 한 당이 됐는데 국민의당 출신만 고집하는 것 자체가 화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당 현역 의원 중 좋은 분이지만 기회를 못 가진 분을 추천했다며 화합의 제스처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화합을 뭐 이렇게 하나라며 제가 통 크게 합의한 게 2명이다. 2분 자리를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명단을 주시나. 이렇게 둘의 차이가 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 어떻게 보셨는지 첫 번째 뉴스인 해주세요. 네, 일단 선택권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택권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통 크게 2명 자리를 줬으면은 통 크게 2명에 대해서 안 대표가 인선을 한 부분에 대해서 통 크게 받아들이면 사실 그만인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 사실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얘기를 한 것 자체가 통 크다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이 진짜 크려면은 이것도 수용해야 한다는. 그렇죠. 그리고 뭐 누가 어떤 이유에서 그걸 뽑았는지는 사실 그 선택권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선택권을 만약 주지 않았다면야 솔직히 뭐 이런 인선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분명히 이제 국민의당 쪽에다가 사실은 주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2자리나 주겠다고 얘기했으면은 뭐 어떻게 됐든 그거는 뭐 뽑은 사람이 사실은 처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특별하게 아주 큰 문제가 아니라면 일단 뭐 받아들인 게 사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맞는 건데 네. 이준석 대표는 일단 뭐랄까요 항상 이 옳고 발음과 그리고 이제 어떤 통 큰 정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옳고 발음에 좀 더 치우치는 게 아닌가. 이번에서 특히 또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의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좀 더 날이 선 모습이 좀 드러나는데 여기서도 좀 통 큰 모습보다는 좀 이제 옳고 그름에 많이 치중하는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점식 의원을 추천했다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 네, 배경이 그렇습니다. 좀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냥 그런 이유일 수 있지만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정점식 의원의 경우에는 친윤계 핵심 인사로 꼽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 친윤계와 지금 날선 갈등 양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친윤계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경계하기 위해서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커지면 당내 파워게임의 연장선으로 또 이어지는 건데 이 대표는 아니라고는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진 않겠죠. 왜냐하면 원래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파워게임이라는 게 벌어지게 돼 있는 게 원래 정상적인 수순이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이제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이제 또 특히 여당으로서 앞으로 어젠다를 세팅하고 리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제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당 출신은 아니고요. 정확히는 그리고 저 친윤계로 뽑히는데 민들레 그렇죠. 사실 파동이 논란이 좀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친윤계가 커지는 것에 대한 어떤 좀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번 사실 인사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일단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당에서 그 국회에서의 어떤 여의도에서의 어떤 파워를 일단 키워서 일단 거기서 이제 자신의 어떤 앞으로의 정치에 어떤 나아갈 점을 지금
찾아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인수위원장을 했지만은 저 내각에 들어가지 않고 의원직을 택했고 그래서 선거에서 승리해서 지금 일단 의원으로 들어가서 일단 자기의 이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정점식 의원이 분명히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데 도움이 될 거다. 당권 도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기가 가진 2표 중에 1표를 거기다 자기가 과감하게 행사를 해서 자기는 뭐 이런 좀 오해를 받더라도 한번 배팅해 보겠다라고 이제 수를 던진 거고요. 어쨌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던진 만큼 저는 뭐 그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친윤계가 과도하게 커져서 이제 어떤 헤게모니 싸움으로 가서 사실 뭐 전국의 어떤 그런 주도권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혹시 불협화음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뭐 걱정할 수 있는 것도 그 대표로서는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차기 당권 경쟁이 시작돼 있는 가운데 이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안 의원 측에서는 최고위원 추천 명단을 변경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이제 원래 목적에 맞게 국민의당 출신인 김 전 위원장만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이제 정점식 의원을 받지 않고 김 전 위원장만 받아들여서 현행 최고위원 9명 체제를 유지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8명이 있거든요. 네. 현행 최고위원 규모 9명인데 2명을 다 받을 경우에는 지금 11명으로 최고위원 정수를 또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네. 1명만 받을 경우에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또 국민의당 몫의 최고위원 2명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기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래 약속대로 안 의원이 추천 인사를 최고위원으로 영입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당대당 통합을 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존중하되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서 수정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최종 결정을 하자는 게 제 입장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저는 결국 이제 이 당의 외연을 넓히느냐 정말로 넓혀서 약속대로 당대당 통합을 하는 것이냐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자리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결국 받아들이는 수순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두 사람 다 받아들인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뭐 결국은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의원이 충분히 그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정한 사람이고 김윤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굉장히 좀 과격한 언사가 있어서 좀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일단 외연을 넓혀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안 의원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또 김윤 씨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정말 뭐 걸레처럼 빨아도 절대 다시 기사회생하기 좀 어렵다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한 적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인물을 일단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일단 내부에서 얘기 나온 걸 보면은 일단 여기서는 이제 당의 어떤 그 당 대표권 앞으로 이제 당권을 둔 이 헤게모니의 어떤 싸움에서 이 연장선상에서 이게 불거진 것이지 단순히 이걸 사람을 받아들이네 못 받아들이네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랬으면은 김윤 씨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가 더 세게 나오고 절대 안 된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정정식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이게 원래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부분을 따지는 건 사실 당권에 대한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쨌든 지금 안 의원이 생각한 것처럼 일단 친윤계를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당권을 위해 나아가는 안 의원 입장에서는 반드시 정점식 카드는 필요한 카드고 그리고 당의 외연을 넓힌다. 그리고 당대당으로 합의한다. 계속 밀고 나갈 것이다. 그래서 결합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김윤 씨를 또 받아들인 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둘 다 받아들여서 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한 검찰 수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핵심 인물이죠.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어젯밤에 기각 결정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뜬 소식으로 기각이 됐고요. 백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과 18년 산업부 산하기관장 13명의 사직서를 받아내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서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산하기관 두 곳에서는 후임 기관장의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전임 기관장이 내린 인사발령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리는
보인다며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구속영장 기각의 배경이 좀 자세하게 나왔던데 뭔가요? 네, 일단 뭐 단독 보도로 지금 몇 개가 나왔는데 한 330자 분량의 영장 기각 사유 요약본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각 사유에서 일단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서 어쨌든 뭐 혐의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몇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상당한 양이 일단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진술만으로 뭐 유무죄를 가리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이제 네. 그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굳이 필요하냐 그 부분을 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주요 관련자들이 피의자와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백 전 장관이랑 연루자들이 사실 산업부 부과장들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굳이 뭐 회유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 이런 여지가 좀 적다. 그런 부분을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백 장관을 한 해에 소환해서 신문하고 또 4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되고 또 이 본건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으면서 또 대전지법에 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형사재판에도 출석을 해야 돼서 이 방어권 행사에 침대한 지장을 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필요하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필요 굳이 없다라는 부분을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뒀고 증거인멸 우려가 별로 없다. 이런 부분 한 가지 그런 이유로 이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재청구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쪽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구속영장은 사실 이게 처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의 인신이 자유를 일단 없이 일단 수사를 해서 충분하게 더 이끌어낼 수 있느냐인데 지금 사실 좀 더 대조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1회 소환해서 신문하고 4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여기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네. 좀 더 소명을 해서 범죄 혐의를 소명해서 아마 다시 한번 이 또 수사에 정당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영장을 보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적인 소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결국 이제 백윤규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앞으로 이제 수사 방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되면은 보통 이제 보도에 나오는 것은 앞으로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풀 꺾였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검찰이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산하 인서비서관실 행정관 시절에 산업부의 사퇴 종용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관련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검찰이 전 정권 청와대 인사들로 수사를 확대하려면 이번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까지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이제 차질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일단 구속영장은 보통 요건이 세 가지죠. 이 피해자 혐의가 무겁고 두 번째 도주. 세 번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런데 백운규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좀 증거 인멸하려고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퇴임한 지도 꽤 지났어요. 3년 정도 됐나요? 그래서 인멸할래도 이제 인멸할 힘도 없고 두 번째는 인멸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3년씩이나 그렇죠. 지났기 때문에 네. 추가로 뭐 증거 인멸을 더 해야 될 것도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지금 구속영장을 치느냐라는 부분을 또 이제 되묻는다면은 사실 이건 뭐 구속영장을 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이 판결을 통해서 이 사람의 유죄를 끌어낼 수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 검찰 수사가 약간 좀 정치적인 면으로 좀 타고 갈 때는 언제나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받아들여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이 리트머스치처럼 이제 자칫 보일 수 있지만은 구속영장이 청구 여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에 어떤 우려가 있을 때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사실 이제 필요하니까 말 그대로 자유를 어느 정도 봉쇄하고 수사하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볼 때는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장관에 대한 그 혐의가 밝혀지면 계속 이제 윗선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그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발부 여부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네. 상당수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일단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방증이죠. 어쨌든 뭐 박상혁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예정이 되는데 이건 뭐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이승윤 기자가 취재한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네, 지금 방산 분야 FTA 협의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방산 시장에 우리나라가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을 들고 오셨죠? 네, 사실은 저도 굉장히 좀 놀랐던 부분인데요. 제가 사실 이거 단독 보도하려고 원래 준비를 했었던 거거든요. 네. 이게 RDP MOU라 그래서 미국과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딱 28개 나라만 체벽을 맺은 건데 이 방산 분야에서의 FTA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원래 이제 이런 걸 추진하려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이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이제 전 정권 사람이지만 계속 지금 청장직을 수행하는 이유도 사실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은호 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자기의 어떤 신조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력과 이제 어떤 한미 간의 신뢰면 충분히 미국 시장을 뚫어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이 방산업계에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고 아직은 이 합참이나 우리 군에서는 검증된 미국 무기를 많이 사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자칫 우리 문호가 개방되면은 이제 우리 무기 시장을 오히려 미국에 빼앗길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대립이 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강은호 청장이 이제 그런 이견이 결국은 의제로 들어가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이제 방산 분야 FTA 이제 협의를 개시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행 자체는 FTA와 달리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게 서로 필요하냐, 어떤 절차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언제 개방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오면 금방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 하기도 애매한 게 이미 일본이나 호주나 우리보다 사실은 어떤 우리와 비슷한 급의 아니면은 뭐 그런 동맹국들이 다 이미 가입을 해서 지금 미국과 무기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미국 무기를 싸게 들어올 수 있는 면도 사실은 국가적인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산 업계 입장에서는 그 우리 시장을 뺏기는 건 꽤 나쁘지만은 군의 입장에서는 싼 무기를 싸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우리가 마침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무기가 크게 두 가지나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레드백이라 그래서 이제 한화 디펜스에서 호주의 지금 차세대 장갑차로 밀고 있는 이건 이제 능동 방어가 되는 최첨단 장갑차인데. 장갑차. 네, 적이 이제 미사일 쏘기 전에 미리 감지를 하고 먼저 미사일 쏘는 그런 장갑차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무려 미국 그 장갑차 차세대 장갑차 시장 규모가 54조 원인데 호주를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은 호주와 함께 우리가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54조 규모의 초거대 시장을 우리가 선점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한 조항인데 그 미군 같은 경우에 공군과 해군의 전술 훈련기가 이제 지금 보잉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지금 문제가 기체의 결함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500대를 처음에 우리가 수출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계 시장 이제 미국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세계에서 팔 수 있을 걸로 보이는 이 훈련기 구동 훈련기 시장이 또 500대입니다. 1000대를 우리가 만일 선점하게 되면은 약 한 20년 동안 56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무려 둘 다 합치면 이제 이번 RDP MOU로 한미 방산 그 FTA로 110조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수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강은호 방사청장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정권 사람이지만 여기에 좀 최대한 몰두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이 나왔다는 거는 한미가 반드시 같이 가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컨센서스가 분명히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장갑차와 전술 훈련기 수출은 뭐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시장도 결국 미국에 열어줘야 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우려가 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한국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 뭐 합참이나 아니면 각 군에서 검증된 미국 무기를 싸게 들을 수 있으면은 뭐 얼마든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 게 FA-50이 마침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국산 경공격기가 동남아에서 이미 검증이 됐는데 그게 지금 잘 팔리고 있거든요. 마침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팔 수 있다면은 지금은 도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위산업 분야의 FTA 협의 시작됐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승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